만약에 2030년대 이후에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 옆 나라에 글로벌 압도적 1위 국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한국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 내의 기업들은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봤자 외국에 팔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싼 나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기술을 가져오거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중국의 한국의 에너지망이 종속된다는 겁니다. 무섭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유혹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정치가 굉장히 불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얘네들은 정치가, 사회주의. 정치가 경제예요. 경제죠. 한번도 모르죠. 극단적인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야 니들 타이완하고 비공식 외교관계 단절해 혹은 한미연합훈련 네. 적극 중단해 오. 첨단 반도체 기술들 내놔. 심지어는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 포기해. 아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면. 비탁팬 이종태 기자님 그리고 김영민 PD님과 함께 또 경제 이야기 또 역사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가 되게 오래된 느낌인 거예요. 벌써? 네, 근데 보니까 10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2주도 안 됐죠, 사실은. 네. 6월 3일날 선거했는 네. 거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이제 뭔가 확 바뀐 느낌이고 코스피 5천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떤 산업 정책을 또 시행할지 또 시행해야 될지 이 부분 이야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종태 기자님, 경제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 이렇게 공격한 거 전쟁 이 부분을 제외하자면 사실 3천을 막 찍는다는 분위기까지 있었거든요. 산업 정책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주가 상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가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산업들이 발전해야 이 주가도 장기적으로 오르는 것이고 또 산업 발전 없는 주가 상승은 사실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한국의 산업 발전이 저는 꽤 지체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 발전이 굉장히 지체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윤석열 3년 동안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 예. 그렇죠. 그건 네. 예, 그거를 소재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그 보면 이제 이 뒤처져 있다라는 것에 기준에서 재생에너지 하면은 딱 언뜻 떠오르는 국가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들을 어떤 누구에게 뒤처져 있다고 말씀하신 건지가 궁금해요. 예, 당연히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현재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대선 토론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준석 당시 후보가 그 제3차 토론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네.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많이 놀랐지만 더 황당했던 게 1차 대선 토론에서 네.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이 서남해안 풍력 발전 예. 공약을 가지고 예.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주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오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 중국을 위한 것 아니냐. 말하자면 친중파로 몬 거죠. 몰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뭐 젊은 후보고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사실 우리 사회에 요즘 번지고 있는 좀 괴상한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 근데 물론 그 정치적 올바름이 조금 그동안 과대하게 표현된 바가 있지만 또 이에 대한 과도한 어떤 배척. 반응도 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는 이 문제를 말하자면 페미니즘, 소수자, 기후 이게 말하자면 뭐 그동안 좀 기세를 떨쳐온 피신 정치적 올바름 운동인데 그걸로밖에 보지
않는다. 예,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굉장히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2030년이 좀 지나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이 아니면 굉장히 수출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수출했으나 수입했으나. 5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아무튼 그 이후에는 상당히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이건 경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아까 중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네. 위에서부터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이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풍력 등에서 각국이 생산할 수 있는 예. 전력의 양을 예. 비교한 겁니다. 중국이 거의 붉은색인데 완전히. 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여기 중국이 빨간색이고 네. 분홍색이 한국입니다. 앞선 건 알았는데 태양광도 그렇고 뭐 이런 걸 관련돼서 진짜 압도적이네.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예, 보면은 배터리 소재에서는 위에서부터 음극재, 양극재, 셀이거든요. 네네. 그래 각국의 이 생산 양인데 양이- 글로벌 대비 네네. 양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점유율이 85에서 98%죠. 오. 태양광 발전에서도 80. 80에서 95%, 풍력도 50에서 65%입니다. 그 남은 부분을 한국, 일본, 미국, EU, 인도가 나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압도적이네요, 진짜. 예,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여기 한국이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부분인데요. 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 2022년 기준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배터리 점유율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아, 중국제는 싸잖아. 네, 그렇죠. 근데 저질이야. 네. 그게 아닙니다. 질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질도 높아졌다. 예.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부분에서 네.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오히려 점유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 그림만 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근데 계속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것도 굉장히 뭐 80, 95 뭐 이런 걸 보자면 엄청난데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이 얼마나 돼요?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이 네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예, 예. 이레나 IRENA에 예, 따르면 예. 지난해 말 기준이죠. 예. 중국의 풍력과 태양광 전기 생산 능력이 예. 1,409 기가와트예요. 1위 당연히 1409가 이제 1위. 예. 그럼 2등은 뭡니까? 2위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인데 미국은 330 기가와트입니다. 와, 거의 그럼 뭐한 네배 이상. 5분지 1? 예, 중국이 4배입니다. 4배 넘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162 기가와트, 인도 146 기가와트, 우리는요? 일본도 97 기가와트인데 한국은 29 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미세먼지 막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 석탄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의지한다라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그때 생각하면 안 되네요, 진짜. 아, 이게 또 살벌한 게 중국이 2010년대 중반부터 이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2010년대 말쯤 되면 사실상 이 전 세계 공급망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재생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산업 정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이후에도 매년 30에서 40기가와트 정도만 늘어났어요. 이 생산 능력이. 근데 중국은 120, 140, 작년에는 240인가 늘렸습니다.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계속 이제 애들이 지금 앞쪽 1등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유가 뭐 중국은 뭐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아, 저는 굉장히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점인데요. 예. 사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의 목을 붙잡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보통 이 재생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죠. 예. 원자력에 비해서 비싸다 예.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에너지 생산 비용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거든요. 네. 이게 LCOE라 그럽니다. LCOE. 한마디로 말해서 뭐 원자력이든 석탄 화력이든 뭐 태양광 풍력이든 어떤 시설을 기획하고 건설하고 가동하고 폐기할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또 총 비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의 총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누면은 네. 이 전기 생산량당 비용이 나오겠죠. 네네네. 그런데 그게 중국은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에너지 관련 리서치 업체인 우드 맥킨지라는 회사의 최근 추산인데요. 2024년 현재 중국에서 1메가와트 시, 그래 1메가와트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량입니다. 가장 비용이 높은 발전원이 석탄 화력입니다. 이게 60달러대 초반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해상 풍력, 이건 물론 중국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예. 더 낮습니다. 50달러대 초반. 수력 발전 50달러대 초반.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또 육상에 설치한 풍력 발전소 20달러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 우드 맥킨지는 원전은 안 넣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원전을 찾아봤습니다. 원전 비쌀 텐데. 예, 따로 찾아봤더니 네. 이거는 뭐 저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나 세계 원자력 협회, 블룸버그 NEF 같은 기관에서 나온 건데 신규 원전 기준으로 80에서 100달러입니다. 역시. 오히려 이 재생에너지 규모가 커지면은 훨씬 더 싸지는 싸네.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마 올해부터 예. 원래는 굉장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보조금과 국가 지원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석탄 화력하고 네. 그런데 그거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시장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네요. 중국은. 그 전에 당연히 석탄 화석이 관련된 계속 쓸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쉽게 반전이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태양광, 왼쪽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능력이고 네네. 오른쪽은 전기차 판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거의 기울기 한번 수직이에요. 보세요. 올라가는 기울기 한번 보세요. 근데 정말 쌀벌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대 말쯤 되면은 중국이 태양광 풍력에서 미국과 유럽을 제껴버리고요. 그러네요. 제껴버린 다음에 격차를 계속 늘려나갑니다. 전기차에서는 2020년부터는 직선으로 치솟아 버리죠. 아 이거 좀 정말 저는 좀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무섭네. 예. 이게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이건 뭐 국가가 그냥 확 밀은 건가? 네. 국가가 확실하게 밀어준 겁니다. 말하자면은 굉장히 과감한 산업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도 산업 정책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면교사 삼았으면 하시는 생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만약에 2030년대 이후에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 옆 나라에 글로벌 압도적 1위 국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한국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내의 기업들은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봤자 외국에 팔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싼 나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기술을 가져오거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중국의 한국의 에너지망이 종속된다는 겁니다. 무섭다. 게다가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이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네.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AI 뭐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정말 중요시되는 게 전기 소위 말하는 이 혈액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강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 중국 그 저가 재고 막 팔듯이 한국에다 밀어넣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저도 이제 이건 되게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훨씬 더 심각한데요. 그 철강보다는 비교도 안 될 예, 정도로. 일개 산업이 아니고요. 일개 산업이 아니고요. 20세기 초에 자동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일개 산업이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가 공장 그러면 떠올리는 일관 제조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동차에 시작이 돼서 다른 모든 산업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사회가 시작이 됐죠. 네. 또 자동차에 필요한 고무, 금속, 또 모든 나라에서 도로 깔았죠. 또 심지어는 할부 있지 않습니까? 예. 할부도 자동차에 시작된 겁니다. 비싼 상품을 그렇죠. 소비자들에서 사는 거니까 일종의 금리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자동차 강국이 정치 경제 강국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아무리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뭐 관치 막 무슨 뭐 이 운영 가지고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예,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는데 예. 우리는 지금 관치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데 예.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19년 기준이고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낸 겁니다. 그리고 10억 달러 기준이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은 이에 4,060억 달러를 지출을 했고. 예, 산업 정책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미국은 340억 달러, 일본은 270억 달러, 그리고 한국은 150억 달러죠. 이 정도로 일단 저 산업 정책 지출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일단 직접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그렇죠. 예. 보조금을 줍니다. 주고. 그리고 네. 국가 주도 펀드를 만듭니다. 네. 그런데 주로 이 국가 주도 펀드에 돈을 누가 대느냐?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국유은행, 또 일부 민간 투자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예컨대 전기차 업체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를 수년에 걸쳐 아예 면제해 주거나 깎아줍니다. 그리고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예. 이른바 그 그림자 지원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시장 금리보다 절반 이하로 준다거나 국유지를 공장 지을 때 아예 싸게 줘버립니다. 또 철강이나 전기를 싸게 공급을 합니다. 첨단 산업에는 또 기업 부채를 사실상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또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연간 3만 대 이상을 제조하면은 전체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만들라라고 합니다. 또 시가지 건물들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화하고 또 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공급량이 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공급을 늘려놓고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시장을 만든다. 시장을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를 매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의 40에서 60%를 보조했습니다. 또 판매세 가격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면제해 줍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한테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실 내연기관 차량을 사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차량을 사면은 번호판이 안 나와요. 그 경쟁률이 그럼 휘발유차는 아예 안 나오고 경유차는 아예 번호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수십 대 1이었답니다. 경쟁률이. 그걸 따려고.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실시했습니다. 저 요일에 따라서 예. 뭐 홀수 짝수제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네. 그것도 실시했다는 겁니다. 저기 전기차를 일부러 살 수밖에 없게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밀려 나온다라고. 전기차는 무조건 번호판 내주고 내주고 얘는 못 내주고 모든 요일에 네. 다닐 수 있다. 쓰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시장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사실 네. 이런 정책을 단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첨단 산업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 우리 좀 나치 이금 풍경 아닌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정부들이 이랬던 것 같은데. 5개년 개발. 그러면서 그냥 막 뭐랄까 좀 확 키워주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예. 박정희가 시행했던 정책을 예.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잠시 넘어가 버려서 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자면 시장을 가만히 놔둬라라는 논리로는 이제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국가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과거의 어떤 그 시장주의적 사고로만 볼 게 아니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새로운 산업이라는 거는요. 새로운 산업은 시장에서 저절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예. 돈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아하. 이 부분에 신규 사업이니까 자본 유치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초기에는 이런 상품에서 만드는 생산물들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저절로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시장에서 뭐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나 EU도 사실 나름대로 산업 정책을 강력한 산업 정책을 시행을 했죠. 네. 지난 3년 4년 동안에도 한국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사실상 정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체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생산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생산 능력에서는 한국이 OECD 하위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몫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은 글로벌 평균이 30.3% 3% 정도 돼요. 예. 일본도 20%대 중반인데 한국은 9.67%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야. 2023년 현재. 절반이네요. 예. 현재는 EU가 제일 높습니다. 45.3%. 역시. 왜냐하면 EU 국가 내에는 100%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평균 내면 아까 예, 100%. EU 국가 내부에는 EU 국가의 소국 좀 작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 지금 9.6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냐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원래 탈원전의 슬로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컨대 대형 발전소는 뭐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예. 의무화한다거나 예. 만약 이걸 충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간 기업들이 생산한 거 그 양을 사스라도 채우게 했습니다. 일정하게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후반 기점 되면은 이 보수 언론과 야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거든요. 말하자면 운동권들이 저런 식으로 털어먹는다. 예, 작정을 태양 해서. 에너지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이 대형 발전소에 팔고 그 사실상 보조금을 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도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서 그렇게 한다. 이런 그래서 식으로 돌아갔죠. 운동권, 신재생 에너지, 중국, 국고도둑 아하. 뭐 이런 대충 운동권, 프레임이 신재생, 예, 국고도둑. 만들어지고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원전 비중 확대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을 통해서 제일 잘하는 거 카르텔 하죠. 예.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사기꾼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일부를 보고서 그 틀을 막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침소봉대하는 거 참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아요. 뭐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래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아까 2030년까지 30.2%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21.6% 내려버립니다. 아하. 내려버리고 원전 비중은 32.4%로 다시 올렸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원전 비중은 2024년 현재 4.5에서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논리로만 딱 보자면 말 그대로 뭐 1kW 생산량대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저렴한 걸 쓰는 게 맞는 경제 정책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 비용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훨씬 비쌌잖아요. 예, 지금은 싼데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싼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한국은 그 폐기 비용을 합산해서 총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아까 말씀하신 뭐였죠? 뭐였죠? LCOE. 네, 거기 같은 경우 폐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총 비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 폐기 비용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계산한다고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그걸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예, 뭐 계산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근데 뭐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2030년쯤 되면은 어차피 비용 자체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훨씬 비용이 발전할수록 싸게 듭니다. 싸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 2030년이 어떤 해인가요? 그 어디서 그런 게 결정이 됐나요? EU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기가 하나의 그 블록 아닙니까? 예. 그 블록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RE100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글로벌 기업들 간의 약속 규범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기후가 악화되고 있으니까 기후 위기가 이게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또 뭐냐면 우리 그 IPCC인가요? 그 국제 무슨 그 기후 협약 그 관련된 당사자 협약이었나요? 거기서 있었을 때 2030년도가 이것도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는 1.5도씨 기준이 있었을 때 그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될 2030년도가 1.5도씨로 되어지는 지점이라고 봐서 그때까지 탈탄소를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넘어섰죠. 이미 늦었는데 네, 한국 같은 게 뭐 일부가 1.5도씩 넘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생에너지 부문이 중요하고 이거 허술하게 하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장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물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사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 정책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베낀 거거든요. 박정희를 예. 뺏겼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부가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시장을 조성하고 또 약속하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런 어떤 산업 정책의 합리적 핵심은 중국으로부터라도 진작에 배울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의원처럼 예. 뭐 비싸다는 운동 그거 친중 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사온다는 혐오 같은 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를 무슨 뭐 반중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몰아가면은 이건 정말 그럼 뭐 석유서 하면 친아랍입니까? 나라의 장기적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뭐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책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선진국.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이 첨단 산업 부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추적을 시작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추격을.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어떤 다시 추격해야 되는 나라의 국가 수반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5천도 좋지만 일단 이런 산업의 발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대통령이 되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바람이고요. 그 코스피 5천 하려면 결국은 포함이 방향성, 되긴 있겠죠. 정책에 대한 어떤 수립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중국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요구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했다고 치렀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반중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가 발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정치와 경제 불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얘네들은 정치가 경제예요. 경제죠. 한마디로 말해서 극단적인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야 니들 타이완하고 비공식 외교관계 단절해. 혹은 한미연합훈련 네. 적극 중단해.
오. 첨단 반도체 기술들, 부품들 내놔. 심지어는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 포기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일부 걱정되는 건 어쨌든 전기의 가격이 한국이 예전에 경쟁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경쟁력이 훅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건 전기 자체에 대한 생산도 마찬가지고 전기의 생산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럴 수 있죠. 저 같으면 이럴 수 아니 뭐 중국이 그 독점하면 어때?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보면 그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뭐 중국이 독점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니 이건 지금 들어서. 뭐 그 이 제품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완전 다른 영역이니까 사실 이제 그럴 법했는데 결국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 잘못하면 귀속될 수 있고 전기 저렴한 곳으로 다 이동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결국은 전기 싼 곳에다 공장을 세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지금 가전 제품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확 밀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산이 50%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믹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 한국에서는 재생 에너지가 비싸죠. 예. 비싼데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물론 유럽의 몇 나라는 빼고요. 이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 반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3년 동안 사실상 이 재생에너지 부분을 진중 또 범죄시하면서 사실 지금 지체를 시킨 겁니다. 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연구비도 그렇게 봤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의 그 경쟁력 연구비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 연구비에서 당연히 이상하게 쓰는 집단들 있죠. 저도 연구사업에 보면 수십억짜리인데 세상에 보면서 이렇게 끝나? 실제로 저도 참여를 했어요. 뭐 4, 5년짜리 막 있었을 때 좀 놀랐어요.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이렇게까지 허술하게도 끝나고 근데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것 그 중에서 하나의 성공들이 결국은 온 국민의 먹거리라든지 온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웃긴 건 저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카르텔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줄여. 네. 그게 사실 그거는 감독의 문제지. 아무튼 그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옥스를 가려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거기서.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지금 이제 시작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5년 동안 진짜 이제 뭐랄까 이재명 본인을 위해서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뭐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모든 국민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을 위해서 지금은 당신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상황 같아요.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팬덤도 아니에요. 돼야 된다고요. 안 되면 다 망해. 예, 다 망하는 꼴이 다 죽어. 예. 그러다가 다 죽어. 제가 볼 때 사실 지금부터 5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제가 잘못하면 정말 저기 어디야 중국인 상가 가서 데모하는 그런 친구들의 반중식으로 가면은 난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혐오로는 더 이상 저는 혐오 자체는 확장성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바랄지 모르니까 일단 그거까지 가지 말고. 네. 그건 정말 중국을 경계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산업 정책을 가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기후 위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연관된 부분들 짚어봤습니다.